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오랜만에 한 두 달 지났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일순환 우리 이론 정리 쭉 했었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다른 공부하시느라고 과목, 이제 바쁘셨을 텐데, 드디어 이제 우리 경제학 이순환의 과정에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쭉 예고했듯이, 우리 이순환에서는 이제 우리 그죠? 진도별 기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별 기출. 그래서 우리가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까지 한 몫에 쭉 해서 우리 기본서 텍스트가 있었죠. 이진구 교수님 미시, 그 주상영 교수님의 거시, 그 다음에 김윤진 교수님 국제경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편제대로 우리가 이론 정리한 그 순서대로 기출 문제를 소팅을 해서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론 정리했습니다만 1차 년도에 지금 초수생들 우리가 이론 정리 일순환까지 해가지고서 기출문제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한 보기에는 한 80% 정도, 나머지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공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제가 강의 거기 개요에서도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그쵸? 기출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는 우리 요 이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순환시키는 걸로, 이연시키는 걸로 그렇게 보고요. 기출문제 중에서,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는 뺀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반적인 경제 이론 정리한 거하고 기출문제하고를 매치시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이 과정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이론과 기출 문제가 어떻게 그렇죠 연계되고 어떤 문제가 이제 이건 난이도가 높고 더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기초 강의서부터 해서 일순환까지 이론 정리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렇죠. 전반적인 이론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풀이가 어떻게 엮여지는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씩 잘 보시면서 우리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는 우리가 김진욱 교수님의 8판이죠. 여기에 이제 22년도까지 기출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아마 올해쯤 24년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년 초에 출간될 것 같다 하는 제 예상인데 여기는 지금 22년도까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욱 교수님 8편 기출문제 지입 여기에서요 23년 문제를 추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24년 문제는 아직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아직 논쟁도 있고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24년 문제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3년 문제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23년 포함해서 쭉 진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 마련해 드린 거가 23년도하고 24년도 우리 590채 외교원 입법고시 문제 요거를 제가 자료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최근의 문제가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요거 참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제 23년 문제만 다룰게요. 23년 문제를 쭉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23년하고 24년 요건 이제 자료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기출문제 우리 김준익 교수님 그 책의 내용으로 보는데 우리 김준익 교수님 책은 연도별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황정호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고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렇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도별로 소팅했습니다. 그래서 진도별 미것이 우리 기본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거길 좀 보시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 진도 이렇게 나갈 건데, 지금 진도별 기출문제 과거 보게 되면 2005년서부터 데이터가 자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5공채가 보면 과거 재경직하고 일행직 14년도부터 14년 이전에는 재경직, 일행직 이렇게 별도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거기 재경, 일행 14년 이전, 그다음 5공채 14년 이후 이렇게 나서 정리해봤는데, 미시고시 국제경제, 국제경제학은 다시 무역론하고 수지론하고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5공채 과거 재경, 일행 포함해서 미시경제학이 44, 거시경제학이 33, 국제경제학이 21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현재에 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국제경제학이 간혹 연도별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대개 세 문제라고 보고 하나하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국제경제학이 이제 무역론하고 수지론인데, 여기 보면 무역론보다는 수지론이 출제 빈도가 많죠. 출제 문항수가 많습니다. 5공채에 있어서는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또 다른 주제도 그렇죠. 무역이론에서는 이제 무역이론하고 무역정책의 관세 여기까지 하거나 그 뒤에 더 내게 되면 문제 공부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서 출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제수지론은 개방거시경제니까 여기가 출제 문항수가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외교원 시험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도요. 13년 이전에 13년부터 이제 외시와 외교원 시행이 됐고요. 13년 이후에 외교원 시험인데, 여기도 보면 미시가 27, 거시 18, 근데 여기 재밌죠. 국제경제학이 25이에요. 국제경제학이 거의 미시경제학하고 같은 빈도로 출제가 되었고, 거시경제학이 그죠, 약간 문항수가 작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5공채하고는 조금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때요? 미거시 국제경제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역론, 수지론. 여기서도 수지론 비중이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다른 주제가 많고 하니까 그렇고. 입법고시. 우리 이제 입법고시 이게 문제인데, 입법고시는 우리가 5 공채 준비하거나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법고시 문제가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우리 분위기하고 다른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난이도도 높고 또 문제 출제되는 형식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법고시에서 우리 분위기하고 좀 너무 먼 문제, 그런 문제들은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입법고시는 뭐 과거 2005년서부터 쭉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죠. 미시가 101, 거시 74, 국제경제 57. 이건 대개 이제 5국 공채 시험하고 비슷한 그런 비중이고, 여기도 역시 무역이론 19개, 수지론 38개니까 수지론이 2배가 많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주로 5국 공채나 외교원 하시는 분들인데, 미, 거시, 국제학 한 문제씩 나온다. 그리고 국제경제학에서 무역론하고 수지론인데, 무역론보다는 수지론의 출제 빈도가 많다. 근데 이게 의미가 없죠.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범위 국제경제학도 포함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원이 있는 분은 통합노선도 있고 하게 되니까 국제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하겠죠. 그렇게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뒤에요. 미시경제학 진도별 기출문제 해서 요거 이중우 교수님 그 순서대로 1편, 2편 정리됐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3장의 시장 균형이다. 그러면 우리 이중우 교수님 요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출문제 그렇게 내가 정리해놨어요. 재경직 2008년 4번 문제, 외교원 17년 1번 문제, 재경직 6년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페이지는 우리 김진익 교수님 책 페이지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페이지 찾느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진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하시고, 거시도 마찬가지요. 거시도 우리 주상용 교수님 교재 편제대로 해서 7페이지부터 요 이음을 7페이지부터 보면 역시 1편, 2편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진도별인데 우리 강의 진행은 보면 그래요.
대개 보면은 이제 문항수로 이렇게 전부 나눠보면 20, 20번 우리 만나게 되는데 대개 11하에서 12문제 정도 다룰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11에서 12문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제 미리 예습을 하는데 제가 진도별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은 거기서요. 우리 그 진도표에서 2페이지 보시면 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그러니까 현시선호 이론까지죠. 6장이 소비자 이론 응용과 확장. 여기가 이제 노동 공급, 자본 공급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5장까지 할게요. 5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비자 균형 이론의 응용자 확장 6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 미시형작으로 보면 3장에서 5장까지 소비자 선택 이론까지 할 것이고 내일은 6장 소비자 균형 이론의 응용과 확장이에요. 여기가 레이버 서플라이, 캐피탈 서플라이, 자본 공급이죠. 두 시점 모여. 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굉장히 문항수가 많죠. 출제 빈도수가. 그래서 출제 문항수 그다음에 난이도 이런 걸 파악하면서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소비자 세적 선택이죠. 5장 같은 얘기는 무차별 이론. 경작 처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요. 진도도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부분인데 출제 문항수는 의외로 그 자체로만 보면 얼마 돼. 근데 뒤에 그 소비자 균형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5장까지인데 자, 제 말씀 요 앞에 인트로 요 강의 들으시고요. 잠깐 강의를 중단하시고 여기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다루어졌느냐. 여기까지가 제가 보니까 9문제인가 10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를 한번 쭉 보시고요. 바로 해설 강의 바로 듣지 마시고 그러면서 조금 한 번씩 문제당 뭐 1분, 2분씩 생각하면서 야, 이 문제가 어떻게 이론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의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과 이거 좀 미심쩍은데 이런 것을 미리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진도 나갈 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요.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서 중단하시고 이거 한번 쭉 봐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그럼 이제 관심사가 나오겠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효용국대화 문제, 무차별 곡선 예산선 접하는 문제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요거 할 거예요. 6장 할 것이니까 오늘 요 강의 들으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요거를 내일 수업 바로 진행이 되니까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문제를 여기 문항수가 꽤 많아요. 12개인가 그래요. 11개, 12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초수하시는 분들이 예비순환, 일순환,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반다 했을 때 문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잘 눈에 들어오잖아요. 또 제시된 함수 형태도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교과서에 봤던 함수 형태하고 다르게 생소하게 보이고 또 접근 방법, 묻는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론 정리했으니까 문제가 적어도 반 이상은 쭉쭉 풀리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보시면서 이걸 잘 음미해서 이론하고 정리한 거하고 매치시키는 연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이해 가시면서 한 내가 6, 70%, 8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6 내지 70% 정도는 내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데 탄력을 받겠죠. 올해 1차년인데 내년 2차년도에는 그렇죠? 이제 우리 기출문제 범위를 넘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기출문제 50, 60% 풀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합격을 위한 득점 활동, 득점을 위한 그런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이 과정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없이 기본 이론의
기본적인 기출문제 정리 없이 그냥 풍덩 빠져서 그렇죠. 어디서 많은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도별로 확인하지 않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보십시다. 미리 문제 한번 스캐닝 해보자. 10문제니까 뭐 한 문제당 1분 보시고 한 10분이면 되잖아요.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보충자료 1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거는요. 진도별 이렇게 진도되는 대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우리가 이제 친절한 경제학 1순환 강의 쭉 진행됐을 때 교재 그 내용에서 핵심적인 주제들이죠. 뽑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진도별로 이제 이 보충 자료가 나가게 되니까 보충 자료를 보면서 야 요렇게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이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이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 미리 할게요. 진도별 이론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풀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제 됐어요. 제 기본 보충 강의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요. 그런 다음에 물론 바쁘죠. 이거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지나가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수강 노트 강의 제 말씀드리는 게 수강 노트를 해라 이거지. 문제에 대해서. 아, 요건 내가 우리 교수님 책에 해설 내용이 있잖아요. 요걸로 충분하다 지나가더라도 그 다음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설명이 꼭 필요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강의 노트를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근데 그 시간 내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답안 작성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어떨까. 11개다, 10개 예를 들어서 다뤘다. 10개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강의 노트 하시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답안 작성을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물론 뭐 이 문제는 내가 잘 정리가 되었다. 야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요. 우리 김진 교수님 책 있잖아요. 책에다가 절대로 거기다가 무슨 메모하고 기록하면 안 돼요. 이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요 표시만 한번 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요것만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도 역시 살라미 그렇죠? 진도별로 나누어서 기출문제 정리해 가는 것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파이팅 할 수 있겠죠. 전투 의욕이 좀 생기고 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진도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 지금 이제 10월인데 10월 벌써 하순이 됐잖아요. 올해 1월 달서부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론 정리한다고. 전 과목 다 같이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학이 여기서 한 번 마무리되고 간단 말이에요. 아 기출문제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내가 올라야 할 능선이구나. 8분 능선, 9분 능선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해야 할 거 여기까지로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매번 매순환 강의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순환은 이론하고 문제풀이가 매치돼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재밌게 그죠? 흥미진진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보충 자료, 그 다음에 진도별, 진도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옆에다 두시고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 말이죠. 오늘 얘기할게요. 오늘은 우리 이준 교수님 책으로 보면 5장까지 소비자의 세적 선택까지 볼 것이죠. 그러면 1편에는 이제 미시형작이 입문해가지고서 시장의 균형 개념이 나오죠. 1편에서는 시장에 관한 얘기예요. 시장 수요 공급 균형,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의 그 응용. 자,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요 응용에서는 주로 이제 다뤄지는 것이 잉여 문제죠.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소비자 생산자 잉여 문제.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이 되는데 세금 부과하는 거죠. 조세 부과할 때. 그래서 종량세냐 종가세냐. 요게 이제 주로 우리 출제 대상이 되겠죠. 그럼 세금 매겼을 때 잉여변화 이런 것이 분석이 되겠죠. 물론 이제 보조금 등등 이런 것도 우리 이론에서는 공부했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요 자체가 여기서 독립적으로 출제된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하면서 보조금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뒤에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잉여, 그 다음에 세금 부과할 때 요 문제가 1편에서 다뤄지게 되죠. 2편이 소비자 이론입니다. 자, 2편이 소비자 이론이 되는데 여기 이제 주어진 소득이죠. M 또는 인컴. 효용 극대화 소비한다 이거였죠. 부재와 XY 소비할 때 그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이 노출되죠. 주어진 소득 효용 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X제면 X제, Y제면 Y제의 수요 곡선이 도출되죠. 수요 곡선이다 하는 것은 요거 아니에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그래서 여기 소비자 이론에서 제약화의 극대화 문제, 이게 미시형작 뒷부분에, 그렇죠? 생산자 균형, 생산자 이론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가 뭐 국제경제학, 거시경제학까지도 이 극대화 개념이 그대로, 그렇죠?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거기 3장에 시장 균형 문제, 균형에 관한 문제가 3문제가 나왔고요. 5장에 소비자 선택 이론 여기까지 보는 것이 6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문학순 많지 않은데 그러나 여기가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럼 먼저 이론 요약부터 한번 할게요. 보충제략 1번. 그래서 소비자 이론 체계 요거 좀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뭐 시장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 바로 들어가서 해보기로 하고 선호 체계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이죠. 소비자 균형, 균형 소비하는 거 두 가지인데 여기가 바로 효용 함수에 관한 얘기죠. XY에 따른 소비에 따른 효용 느끼는 거. 요 효용 하에서 주어진 소득으로 인컴 효용 극대화하겠다. 이 과정이 소비자 균형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4장에서 선호 체계 요것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에 따른 효용을 분석할 때 합이 3가지 이론이었죠.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이론, 현시 선호 이론. 근데 무차별 이론은 한계 효용 이론은 무차별 곡선 분석에서 그대로 포함돼서 같이 있는 것이니까 주로 이제 무차별 곡선, 즉 서수적 효용 함수 이걸 가지고서 이제 모든 걸 분석하게 되잖아요. 거시경제학도, 국제경제, 국제무역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호 체계다 하는 것은 4장 여기서는 일반적인 선호, 서수적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그 효용을 전제로 효용 극대화 문제 이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4장에 빨리 한번 보고 가죠. 선호 체계, 효용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XY 소비에 따른. 그런데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선호 체계다. 보통 사람 그렇게 말했을 때 일반적 선호 체계다. 그럼 뭐죠? 그림으로 보면 XY 소비에 따른 서수적 효용 함수,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서수적 효용을 표현하는 것이 무차별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이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표현하는 분석 도구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서수적 효용 함수의 특징, 우하향한다. X 늘리면 Y 줄여한다.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높다. 교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원점에 볼록하다 요거였죠.
그래서 일반적 선호,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해 볼 때 원점에 볼록하다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하는 데 있어서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었죠.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니까 어때요? 어느 한 점에 x0, y0 소비할 때 기울기다 하면은 대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 상태에서 x 늘리면 y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일한 효용이 유지되니까.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니까 자, 델타 x, 델타 y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1.5다 기울기가 그럼 뭐죠? x 하나 늘리기 위해서 y 1.5개를 줄이겠다 그죠? 그래서 MRS의 의미는 y제 수량으로 표시된 x제 선호도 이고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효용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효용은 변함이 없이 늘리고 줄였다 아니면 줄이고 늘렸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 효용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마지널 유틸리티 y, 마지널 유틸리티 x였죠. 한계 효용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수적 효용함수, 한계 효용은 기수적 효용함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수적 효용함수로 소비자 대 선호 체계를 표시한다고 할 때 한계 효용, 그렇죠? 기수적 효용함수하고 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소비자들의 선호 체계예요. 근데 선호 체계 특징이 뭐냐? 원점에 볼록하다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x를 늘리죠. y를 줄이죠. 그래도 효용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러면 기울기가 볼록하다는 얘기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일반적 선호라고 할 때 일반적 선호를 갖는다. 소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어느 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동일한 효용을 느끼는 무차별 곡선 상에서 x를 늘리고 y를 줄여. 대체죠. 얘 늘리고 얘를 줄여.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더라 하는 게 일반적 소비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말이죠. 여기서 1.5이다가 여기서 1 더 가게 되면 0.5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꾸 x 더 y 줄이고 그렇게 되면 체감한다. 이게 일반적 소비시입니다. 의미는 자꾸 x 늘리고 y를 줄일 때 y 수량으로 표시한 선호도가 점점 줄어들다. 그 말은 어느 한쪽만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골고루 소비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효용함수, 서수의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을 표현하고 일반적 소비심리, 원점에 볼록하다. 한 재와 계속 대체해 나갈 때 그 재와의 상대적인 선호도가 점점 줄게 되더라. 자,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정리해 놓은 게 이거죠. 그럼 요건데 우선 x 한계 요건 어떻게 구해요? 파셜 x, 파셜 효용이죠.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가 이제 주어지겠죠. 요 함수를 x로 편도 함수 구해라 이거지. y의 한계 효용은 주어진 효용 함수를 y로 편도 함수. 즉 무슨 말이야? x 한 단위 증가할 때 증가한 효용이 되는 거죠. y 한 단위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이 한계 효용이다 이거지. 그렇죠? 바로 그 한계 효용의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 이론에서 하나의 개념이 있죠. 이게 한계 효용인데 y는 그대로고 x 소비만 늘릴 때 어떻게 돼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더라. 궁극적. 처음엔 약간 증가하지만 계속 늘리면 줄어들다 이거죠. 요거는 x 소비 그대로고 y만 계속 늘릴 때 한계 효용이 줄어들다.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죠. 기수적 효용 함수 특징 요래. 기수적. 서적 효용 함수 두 개 동시 소비할 때 관계이죠. 여기선 대체할 때 MRS가 체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대출 체감 법칙을 수리적으로 보면은 거기 보세요. 박스 안에 밑에 보게 되면 얘가 체감한다는 것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MRS가 그렇죠? 델타 X, 델타 Y죠. 하나 늘릴 때 포기해야 되는 수량 절대치니까 그렇죠? 늘리면 줄여야 되죠. 절대치가 한계대체율이야. 그러니까 절대치 없애면 이렇게 되잖아요. 기울기야. 근데 체감한다 하는 얘기는 수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지? 그쵸?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안개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의 수리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X 늘리고 Y를 줄여나갈 때 MRS,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죠?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 MRS 체감, 기울기 감소. 그러면 MRS가 체감하느냐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한계 대체율이야. 얘를 한 번 더 미분한다 이거지. 파셜 X, 파셜 Y. 이게 MRS죠. 한 번 더 미분해. 그래서 얘를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죠? 델타 X 스퀘어, 델타 스퀘어 Y가 돼. 이런 표기하는 거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을 X로 한 번 더 미분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 MRS 마이너스 값이죠.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값이 줄어드는 거니까 어때? 커지는 것이죠. 마이너스 값이 감소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갔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 시험에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느냐 하는 것을 그렇죠. 그걸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냥 어떻게 돼? 한계 대체를 구해보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보지 않아도.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그랬을 때 원점이 볼록하다. 수리적으로는 한계 대체율을 한 번 더 미분한 것이다. 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x 스퀘어, d 스퀘어 y 이런 거 우리가 알죠. 플러스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종 연습 문제 해설집을 보든지 교과서 보든지 할 때 MRS 체감이다. 이 값이 플러스다.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서술적 효용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주 중요한 게 네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효용함수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높다, 우하향한다, 접지 고차하지 않는다, 볼록하다. 그러한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효용함수가 그렇죠. 콥더로스 효용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콥더로스 함수라는 것이 정말로 그렇죠.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생산함수에서 나오고 성장이론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콥더로스 효용함수다. 원래 이거는 콥더로스 생산함수로부터 그죠? 발견된 함수 형태인데 생산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돼? Q 이퀄 A에 L 알파 K 베타 이렇게 돼 있죠. 노동 자본 투입량과 생산량의 관계입니다. 알파 베타 상수. 요거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 값이죠.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 이러하다. A도 상수고 알파 베타도 다 상수 값인데 근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 일반적으로 보니까 어느 나라 경제이든지 대개 알파 베타의 합이 1이더라. 이 콥더로 생산 함수죠.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돼? 효용. XY 소비할 때 그렇죠? 그 소비에 따른 효용이 어떻게 될 건가? 요 함수를 그대로 효용 함수에다 쓰게 되죠. 이게 XY 소비량과 그에 따른 효용의 크기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 콥더그로스 효용 함수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원래 오리지널 콥더그로스는 어떻게 돼? 알파
합은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1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놓고 보시자고요. A도 알파, 베타 다 상수값들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 효용 함수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한계 효용, Y의 한계 효용, 그 다음에 한계 대체율. 그렇죠? 요거를 정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델타 X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증가한 효용이다.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어. Y 하나 더 추가 소비할 때 증가한 효용입니다. 얘는 그렇죠? 델타 X, 델타 Y야. 그래서 한계 효용이죠. 이게 Y의 한계 효용이고 X 한계 효용이 한계 대체율이란 말이야. 이거는 자 오랜만에 우리가 또 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하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생산 함수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같이 노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X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X 도함수 구한다. 그럼 알파에 A의 X 한 차수 빼야 되죠. Y의 베타 이렇게 되고 Y는 얘죠. 베타 차수값 A X 알파 그대로고 Y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게 한계 효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계 대체율은 뭐죠? 한계 대체율은 나눈 거다 이 말이요. 그렇죠? Y 한계 효용 X 이거 나눈 것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A 값이 뭐가 있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죠. 맞추름 돼버려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놓고 보게 되면 자 쓸게요. 베타의 알파가 되고 요거 X 나누게 되니 차수가 하나가 더 많죠. 요거 YY인데 차수가 이쪽이 더 많지. 그렇게 되어서 자 우리 어떻게 됐죠? 베타 X 알파 Y가 이 콥도로스 효용 함수의 한계 대체율이다. 베타 X 알파 Y야. 요거는 알파 베타 합이 꼭 1이 아니어도 그렇죠? 이게 성립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알파 베타 합이 1이다 그러면 A의 X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의 합이 1이라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뭐다? 알파 베타인데 두 더한 값이 1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 이거지. 됐죠? 예. 그래서 MRS가 이렇게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콥도그로스 함수의 소비에 따른 효용 함수 얘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랬을 때 확인해 볼 게 뭐예요? 기울기죠. MRS의 기울기 요거야. 근데 요건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절대 쉬운 거니까 요게 기울기인데 마이너스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자 X가 늘리고 증가하고 Y가 줄어들 때 MRS가 체감한다 그랬잖아요. 확인이 돼요? 되잖아. 자, 이게 지금 한계 대체율인데요. 어느 점에서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도출됐어. 알파, 베타는 상수야. 근데 이 점에서 X 늘리고 Y 소비량을 줄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RS가 체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콥도그로스 효용 함수는 어떠하다? 일반적 소비 심리 만족시키는, 그렇죠?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효용 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심리 만족하는 함수이므로 이 콥도그로스 효용 함수를 가지고 주로 분석하게 된다 이거지. 그렇죠? 일반적인 선호 만족하는 효용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한계 효용 체감한다. 그런가요? 한계 효용은 어때요? 여기서는 Y가 일정할 때 X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이게 상수값이니까. 그렇죠? 또 X 그대로고 Y만 소비량이 증가할 때 Y 효용 체감하나요? 체감하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Y가
증가하게 되면, 그렇지? 이게 베타 1 빼기 1이 되니까 감소하게 되잖아. 자세한 증명은 우리가 이론 때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따라서 이 함수는 뭐다? 한계 효용 체감하고 한계 대체를 체감하는 일반적인 소비 심리를 만족하는 일반적인 함수, 효용 함수다 이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그렇죠? 모든 효용 함수에서 거의 뭐 90% 예외적인 거 아닐 때는 이 함수를 가지고 분석한다 이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공부할 게 있었죠. 효용 함수, 홉도그로스 함수를 분석하니까 일반적인 소비 심리를 다 만족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R차, 동차, 그렇죠? 동차 함수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동차 함수라는 말 한번 보죠. 동차 함수가 뭐지? 자, 거기 3페이지 유의물 한번 봐주세요. 동차다. function of x와 z예요. 독립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랬을 때 동차다, R차 동차다라고 말할 때 R차 동차는 뭐예요? 거기 있듯이 Y에다가 Y인데 X에다가 K를 곱해. 여기 내로 표시해 볼게요. K배 Z에다가 K를 곱해요. 그럼 얘가 독립변수인데 두 독립변수에다가 똑같이 K라는 상수값을 곱했어. 그러면 곱했을 때 Y 종속변수 이 값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관심이잖아. 독립변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증가한다. 같이 감소한다. 그때 종속변수 Y 값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동차 함수라는 게죠. R차 동차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표시하면 R차 동차죠. 의미는 뭐야? 독립변수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증가했을 때 그 구해진 함수에 따라 구해진 종속변수 값이 K배보다 R이 1보다 크면 어때요? K 증가했을 때 K가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니까 그렇죠? 얘가 1보다 크게 되면 K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지. R이 1이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보자고. R이 1이면 이건 뭐예요? K차 동차인데 R차 동차인데 R이 1이니까 1차 동차. 의미는 독립변수가 같은 비율로 증가할 때 종속변수도 딱 그만큼만 증가하더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R이 1보다 커 2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배 늘릴 때 그것의 스퀘어로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1보다 작다. 0.5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K패 늘렸을 때, K 늘렸을 때, 예를 들어서 4배씩 늘렸을 때 4의 루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배밖에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생산 함수든 효용 함수든 소비, X, Y 두 개 소비한다. 생산에는 노동과 자본 두 개를 투입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R차 동차 함수 요것을 가지고 이게 R이 1보다 큰 함수인지 1차 동차인지 작은지 예를 들어서 R이 2다 그러면 뭐예요? 2차 동차가 되는 거죠. 0.5다 그럼 0.5차 동차가 된단 말이야. 이 함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왜? 독립변수가 두 개야. 두 개가 동시 변화할 때 얘가 어떻게 될까? 또 뒤에서 보면 어때요?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동시에 증가할 때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관심사죠. 그런데 가능성은 R차야.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아서 0.5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요 속성 우리가 아는 거예요. 1일 때 1차 동차 어떻게 돼? 독립변수 증가율 딱 그만큼만 증가하는 것이고 2차 동차다. 크게 되면 요것의 스퀘어로 증가하는 거고 0.5다. 요 증가하는 것에 루트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콥도그로스 함수를 R차 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콥더그로스 함수는 알차 동차 함수를 보게 되면 이 함수의 속성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똑같아. 거기 있는 대로 해서 딱 구해 보면은요. 콥더그로스 함수 맨 마지막 항을 보면 K 같은 별로 했을 때 그 결과만 한번 볼게요. 늘렸을 때 K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알파, Y의 베타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 함수 그렇게 정리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각각 KK 해서 알파, 베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XY 소비에 따른 효용 함수입니다. 근데 R차 동차, R이 여기서 뭐예요? R 플러스 베타가 R이 되죠? R차 동차인데 콥더그로스의 특징은 뭐라고? 원래는 1이야 1. 1차 동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콥더그로스 함수의 효용은 이게 1이니까 얘를 K 늘렸을 때 생산도 딱 그만큼만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콥더그로스 효용 함수는 1차 동차다. XY 소비량을 동시에 늘릴 때 딱 그 비율만큼만 효용이 증가하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시험의 분석에서는 말이죠. 꼭 이제 알파, 베타가 꼭 더해서 1이 아닌 경우도 분석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알파, 베타 1이면 그렇죠? 1차가 동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알파, 베타 아까처럼 더한 값이 2가 됐다. 그럼 2차 동차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더한 값이 0.5밖에 안 된다. 루트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효용 함수가 콥더그로스 함수 상정했을 때 1이어서 1차 동차지만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각각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이죠. 어떤 함수가 이렇다? 효용 함수도 지금 동차 함수가 된 거죠. function of xy 소비할 때 효용이니까 이게 y에 해당하고 xy 소비량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 함수가 동차 함수라면 즉 x, y 소비량을 k배씩 늘렸을 때 그렇죠? 늘렸을 때 그 변화가 R차로 표시할 수 있는데 R은 1보다 크고 0이고 1보다 작다. 즉 스퀘어 1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아서 0.5가 될 수도 있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동차 함수인데 동차 함수 xy의 관계를 그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지. x, y 이걸로 표시해보면 x, z의 y가 되는 거고 효용 함수를 보게 되면 x, y 소비할 때 효용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이게 효용을 나타내는데 k차 동차 함수임을 발견을 했어. 이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이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동차 함수야.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동차 함수의 특징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을 때요. 이게 1보다 큰 2가 되든지 0.5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동차 함수이기만 하면 원점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고요?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직선 그렸을 때 동차 함수 그림 그렸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평행이야. 이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이때 기울기가 모두 같아.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은 어때요? XY 소비할 때 그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지도인데 특징이 동차 함수니까. 알파 베타 합이 1이면 1차 동차, 1이 아니면 그때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게 나중에 생산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원점 직선 그렸을 때 이 동차 함수 그림 그리면 직선 상에서 기울기가 모두 같다. 여기 효용 함수니까 효용 함수라고 보면 뭐죠?
XY 소비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지. 원점 직선상에서 접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 모두 같다. 여기요. 요 원점 직선상에서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지. 자, 됐죠? 자, 그래서요. 이제 효용 함수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효용 함수예요. 원점에 볼록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일반적으로 원점에 볼록한, 그렇죠? MRS가 체감하는 것이 X 늘리고 Y 줄일 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선호인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 바로 가볼게요. 대표적인 효용 함수 형태가 이래. AX 플러스 B의 Y야. A와 B는 상수값이야. 자, 그럼 볼게요. 요게 X, Y에 따른 효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X, Y 소비에 따른 효용 보여주는 게 무차별 곡선인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무차별 곡선 식을 도출해 볼 수 있겠지. 어떻게 썼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X, Y 평면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니까 Y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utility B 빼기 B의 A의 X.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XY 평면에 무차별 곡선 그린다. 효용 함수를 구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보세요. 절편이 뭐야? 절편이 효용을 YJ 소비, B로 나눈 것이고요. 기울기가 요거 상수가 되죠. 이런 무차별 곡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무차별 곡선, 기울기, MRS. 요게 기울기죠. 이 함수의 기울기, 절대치, B의 A가 얘가 상수, 얘가 상수니까 전체 상수가 된 거. 직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XY 소비 대체에도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다. 이거 우리가 완전 대체제 그랬죠? 그러니까 효용 함수를 구해봐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구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앞에서 했던 대로 MRS의 정의가 델타 X, 델타 Y였고요. 이게 한계 효용 Y, X 나눈 것이죠. 그럼 구해보잔 말이죠. X 한계 효용은 뭐예요? 상수. Y 한계 효용은 B. X 한계 효용이 A, B 상수야. 기울기죠.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Y로 정리하. 이건 무차별 곡선 식이 되겠죠. 무차별 곡선 식으로 기울기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렇지? 이게 완전 대체제다. 얘는 대체할 수 없어. 항상 일정한 비율만 대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완전 대체 가능하죠. 요 비율만 지켜두면 늘리고 줄이든 줄이고 늘리건 아무 불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완전 대체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해야 될 거 공부하는 게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자, 요거 지울게요. 완전 대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얘는 우리가 알죠. 어떻게 돼? X, Y 소비량에다가 상수 곱한 것 중에 마이너스다 이거야. 그럼 A하고 B하고 상수값으로 주어져 있고 X, Y 소비량에 따라서 효용이 결정이 된다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얘가 2와 3이다. 그런데 X2 곱하면 재미없다. X3으로 할게요. 3 곱하면 6이 되죠. 요게 B가 3이야. 그럼 요거 2라고 해봐요. 2 곱하기 6이 되죠. 그러니까 A 상수값 곱하기 Y 소비량 3개, B 상수값, Y 소비량 2개 곱한 값이 항상 같다. 이때가 이제 효용 극대화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A가 2이고 B가 3인데 X를
4개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2개인데. 그럼 요거 6이지? 4개 소비하면 4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죠? 그때 뭐라고요? 그 중에 작은 거. 이 효용이 된다. 그럼 의미는 지금 보니까 어때? X를 3개만 소비하면 6. 그런데 하나 더 소비해 봤자 어때요? 하나 더 소비해서 8 됐자 효용은 6에 머무른다 이거지. 이게 완전 보완이죠. 그러니까 상수항 XY 소비량 곱한 값 그 중에서 작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지. 그런데요. 요것에 이제 우리가 함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었잖아요. 유인물대로 해볼게. 예. 만약에 A의 X다, B의 X다, B의 Y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아까 그대로 놔볼까? X 3개고 X 2개요. 2개고 A가 2다. 그런 얘기죠. Y는 예를 들어서 3이고 B가 3이다. A와 B가 3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지. 그랬을 때 보시면 어떻게 돼? 2개 소비하면 요거 1이 되죠. Y 3개 소비할 때 1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번 이걸로 해볼까? 만약에 여기를 6개 소비해보자. 2가 됐지만 효용은 그 중에 작은 게 요게 되는 거지. 요런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걸 가지고 보자고. 완전 보완 할 때 X, Y 무차별 곡선 그려보면 자 요게 뭐죠? X, Y 소비량 밑에 분자값이 한 단위 소비에 필요한 소비량이다 이 말이에요. 한 단위 소비에 필요한 한 단위 효용에 필요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죠? 유틸리티 1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2와 3이라고 해봅시다. 2와 3 그대로 그림 그려볼게. 이때 완전 보완 효용 함수의 분모값이 의미하는 것. 요거는 1 유틸리티에 필요한 XY 소비량이었죠. 알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는 대로 2개, A, B 3개. 요렇게 소비할 때 1 유틸리티다. 그럼 보세요. A가 2야. X 2. Y가 B 3이야. 그러면 둘 다 1 되어서 1 유틸리티가 된다 이거죠. 이게 완전 보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보완 비율대로 소비해야지. B 3개인데 이거 3개, 4개 늘려봤자 효용 1 그대로고. A 2개 소비할 때, XJ 2개 소비할 때 B, Y, B 3개 이상 아무리 소비해봐야 효용 불변. 이런 것이죠. 이거란 말이야. 근데 함수 형태는 이렇게 2개 형태로 표현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시험 문제 출제될 땐 주로 이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럼 이 함수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될까? 이렇게 바꿔보면 x의 a분의 1이 되죠. y의 b분의 1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됐지. 어떤 효용 함수가 상수 x, 상수 y 이런 식으로 제시됐다. 그러면 아 이거 완전 보완제로구나 이런 것인데 이렇게 불러보면 어떻게 돼? x를 a분의 1개, y를 b분의 1개 소비할 때 어떻다? 1 유틸리티.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렇지? a분의 1, b분의 1, 그때 1 유틸리티다. 이게 된다 이거죠. 완전 보완이야. 꼭 이 비율대로 A와 B 비율대로만 해야 되니까 대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얘가 L자형이니까 어떻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 정이 될 수가 없어. 여기선 무한대, 여기선 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효용 함수가 3가지죠. 일반적인 MRS가 체감하는 일반적 선호를 갖는 MRS가 일정한 무차별 곡선, 요거는 L자형이 되는 완전 보완. 이게 달라지죠.
근데 나중에 이제 생산함수 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요거 원점에 볼록한 등량선, 요거 우하향하는 직선의 L자형의 등량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 완전 대체, 완전 보완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예외적인 선호측의 그 밑에 보면 준선형, 중립제, 극단제, 비제와 쭉 전체 무차별 지도 쭉 있지만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선 시험 문제 거의 안 난다 이거죠. 그렇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효용 극대화 뒤에 생산 극대화 할 때 효용함수나 생산함수 형태가 일반적인 거 거의 대부분이 컵도그러스 함수 형태로 분석을 할 거고 예외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서수적 효용입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5장이 효용 극대화죠. 이러한 효용 함수 하에서 어떻게 소비해야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질까? 그렇죠? 이 문제를 보게 되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지. 근데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컵도로스 함수 요 속성을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요거 우리가 한번 정리했고 중요한 거 MRS지. 한계 대치율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 전제하에서 이러한 효용 함수 하에서 어떻게 해야 효용 극대화를 이루겠느냐? 결론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효용 극대화 해야 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 소득 제약이야. 그러면 거기 첫 번째 보는 게 소득 제약, 버젯, 예산 제약이죠. 요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치? 이게 제약이잖아요. 내가 주어진 소득이고요.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얼마 마련한 소득으로 시장 가격 XY 주어져 있을 때 소비 가능한 거죠. 이게 소득적 예산선이란 말이야. Y로 정리하면 그렇죠? 그래서 X, Y 평면 소득작을 그려보면 자 Y로 정리됐잖아. 이게 절편이 되는 것이었죠. 기울기. 지금 현재 예산선의 기울기가 PY, PX인데 기울기 절대치를 씌워보자고. 절대치예요. 그러면 얘하고 상수니까 어떻게 얘가 상수값이 되겠지. 직선이 된단 말이야. 여기는 소득. 이렇게 됐을 때 의미는 모든 소득으로 X만 소비할 때 소비량, 모든 소득 Y만 소비할 때 소비 가능량 기울기. 기울기 중요한 게 요거지. 요거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상대 가격이다. 의미는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소비하는데 기회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산선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까 서수적 효용함수, 일반적인 효용함수, 무차별곡선 원점에 볼록했죠? 그래서 뭐요? 접점에서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가 된다. 그렇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볼록했다는 얘기는 뭐지? MRS가 체감하는 선호를 갖는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고 MRS 체감하는 효용함수가 바로 컵도그러스 효용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정리해 놨잖아요. 빨리 한번 보시면 자, 요점 효용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무차별 곡선, 예산선 접해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고
자, 한번 저랑 쭉 써 보시는 겁니다. 소비 대체 비율이고 얘는 y 한계효용으로 x 한계 나눈 것이죠. 얘는 x 상대 가격이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다시 이항시켜 보면 x 한계효용 가격, y 한계효용 가격으로 나눈 것이죠. 이게 무차별 이론의 서술적 효용 함수의 효용극대 조건이란 말이야. 같아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놓고 이게 성립하는 거죠. 요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한계 효용 이론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죠.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어. 의미.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 소비의 선호도. y 수량으로 표시한 x 소비의 기회비용. 같아야 한다. 그치? x제 1원어치 효용, y제 1원어치죠. x, y 소비할 때 각각 1원어치 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선호, 효용 극대화 이렇게 그 5페이지에 이걸 그냥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득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다. 이렇게 도출됐어요. 이게 이제 소비자 균형이론. 우리가 주로 이걸로 분석할 것인데 수리적으로 보면 라그랑지 승수법이라는 게 있었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 승수법. 요거는 우리 답안 작성하는데 라그랑지 승수법으로 굳이 안 써도 된다. 그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 이렇습니다.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은 뭐죠?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제약이 이렇게 있어요. 소득 제약입니다. 그러면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 문제이죠. 어떤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라그랑지법이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 이런 걸 가지고서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하나의 함수로 세팅해 놓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야. 그게 라그랑지 함수죠. 자, 이거 쓰지도 말고 그냥 눈으로 봐. 그 유인물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Z 효용 함수야. 제약 조건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의 함수 만든 게 그거잖아요. 람다. 요게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 라그랑지안 승수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 소득 제약을 요거를 표시해 봐봐. 주어진 소득으로 X제 소비했다, Y제 소비한다. 괄호 안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소득 제약이죠. 무슨 말이야? 소득. 요거 빼면 요 안에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 함수 효용 극대화, 제약 조건을 이렇게 람다라는 승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었다. 이게 라그랑지 승수법이다 이거지. 그럼 이제 일개 조건 있잖아요. First order condition. 우리가 일개 조건. 그럼 보실래? First order condition. 그럼 뭐였죠? 일반적인 경우 아까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 같아야 한다. 즉 뭐야? 한계 대체율하고 요게 일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개 조건은 뭐였지? 한계 대체율을 한 번 더 미분한 값이 플러스, 즉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요게 다시 나올 때가 있겠습니다만 일개 조건 만족하게 되면 콥도그로스 효용 함수의 경우에는 이개 조건을 저절로 만족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답안에서 이개 조건까지 쓰는 경우는 없다 이거지. 자, 이게 일개 조건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무차별 곡선으로 도출된 조건인데 라그랑지 메소드 일개 조건 거기 보시면
자,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하세요. 함수를 람다 미분한 값이 그쵸? 얘가 제로가 되면 돼. 그래서 이걸 써보게 되면 z 함수 요 뒤에 항이죠. m 빼기 pxx py 곱하기 y 요거를 그쵸? z로 미분한 값입니다. 요게 0이 되면 돼. 그 다음에 요 함수를 x로 미분한 거, 요 함수를 y로 미분한 것이 제로가 돼요. 그러면 이게 1개 조건이다 여기지. 그치? 그래서 1개 조건으로부터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무차별 이론하고 요거 도출된 이거하고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즉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라그랑지 함수라는 것이 이렇게 목적 함수에다가 제약 함수 만들어서 라그랑지 함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함수고, 극대화 조건, 1개 조건, 이건 이제 변수가 세 가지가 됐잖아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xy, 그 각각으로 함수 미분한 값이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도출해 보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굳이 이 함수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익 교수님 책을 보면 라그랑지 함수 이용을 해서 극대화 문제를 해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정호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 꽤 자주 라그랑지 함수법으로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통일하자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일반적인 조건 요걸로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그랑지 함수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개념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하게 되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이게 조건이 경제적 의미가 이거였죠. MRS가 그치?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 절대치죠.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 X 마지널 유틸리티 Y가 되는데 얘가 아까 어떻게 됐어? 베타 X 알파의 Y가 되죠. 이게 1개 조건이란 말이야. 얘하고 같아야 돼. 근데 2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볼록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봤잖아. 늘리고 줄일 때 이 값이 줄어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2개 조건 굳이 안 해도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콥도그로스 함수 MRS 구해놓고 2개 조건은 저절로 만족되고 있어요. 2개 조건 자체는 거론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경제학, 미시경제학 시작하면서 극대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이 극대화 문제에 있어서의 소비자 극대화 문제의 아주 하이라이트, 중요한 문제가 이어지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유인물 7페이지 여기를 보도록 하십시다.